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죽는 거야, 짜증나게. 제천의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박정혜 씨는 그 긴 겨울을 43해 동안 같은 사람 곁에서 보냈습니다. 남편 김종수 씨가 떠난 건 지난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뒤덮던 어느 새벽, 그이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0도 해를 살아온 정혜 씨에게 홀로 맞는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정호가 내려온 건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가세요. 혼자 두기 걱정돼요.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 감나무는 두 사람이 함께 심은 것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정혜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천의 산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높았습니다. 2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정혜 씨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정혜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자 정우가 뛰어나와 할머니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괜찮았습니다. 정혜 씨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쓸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손자의 양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미정이 빗자루를 가져갔습니다. 정혜 씨는 멍하니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은 빨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설거지였습니다. 미정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손대지 마세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유리 같았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엌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제가 다 준비할게요. 미정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정혜 씨가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려고 하면 먼저 자리를 막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은 며느리의 영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좁았습니다. 건물들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제천에서는 마당에 나서면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는데 여기서는 고개를 들어도 콘크리트 벽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정은 유난히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는 순간 정혜 씨는 며느리의 눈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을까요? 손자 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무엇일까? 환영받는 손님일까? 아니면 치워야 할 짐일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만 개의 빛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정혜 씨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과한 친절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 씨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솜을 넣은 것처럼 둔했습니다. 낮에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정혜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천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호미질을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움직여도 끄떡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피곤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낮이면 깨어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혜 씨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미정이 반찬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미정은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맛 없으시죠? 그래도 좀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자 정우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식탁 밑으로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정혜 씨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종이 한 조각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무릎 위로 가져갔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드시면 안 돼요. 엄마가 이상한 가루 넣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 드시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죽 좀 쑤어 먹을게요. 정혜 씨는 반찬 그릇을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티 나지 않게. 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방문을 잠그고 앉았습니다.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쪽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제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정혜 씨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어지러움. 낮에도 쏟아지던 졸음. 밤마다 찾아오던 메스꺼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자신을 싫어해도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일까요? 하지만 정우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자꾸 어지럽고 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내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것 같다고.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바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간이다. 나중에 얘기하자. 정혜 씨는 말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정혜 씨와 미정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부엌에 가봐야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정우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휴대전화 불빛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부엌을 비추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저와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싱크대 아래를 살폈습니다. 세제와 수세미, 고무장갑,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 옆 좁은 틈새에 반찬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사이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작은 봉지였습니다. 꺼내 보았습니다. 흰색 약봉지였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면 진정 성분, 장기, 복용 시 위험, 의사 처방 필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에 든 약봉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의 눈이 약봉지를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물건 뒤지면 곤란해요, 어머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게 뭐냐? 정혜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건넨 그 쪽지였습니다. 정우가 이걸 줬다. 엄마가 이상한 가루 넣었다고. 사실이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걸 대답해라. 정혜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우리 삶이 무너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매일 어머니 걱정뿐이에요. 저는 집안일에 어머니 수발까지. 정우한테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저도 지쳐요. 저도 한계가 있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밥에 약을 탄 거냐?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좀 쉬셨으면 했어요. 조용히 방에서 푹 주무시면 저도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다예요.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쉬셨으면 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아냐? 몰라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혜 씨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70두 해를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보내고 홀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의 집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엌 창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약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 씨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움보다 더한 것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무관심, 존재를 지우려는 손길. 그것은 칼보다 깊이 사람을 베었습니다.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손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아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정우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정호가 어렸을 때 사진, 손주 정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지갑도 챙겼습니다. 가죽이 달아 속이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은 평생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무게에 비하면 손에 쥔 것은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혜 씨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주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깨워도 될까요? 하지만 인사 없이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머니,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안 자고 있었구나. 할머니 가시는 거 알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짐 싸는 소리 들었어요. 정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쪽지 준 거. 엄마가 알면 저 혼나요. 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할머니를 지키려 했습니다. 정우야, 정혜 씨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할머니 큰일 날 뻔했다. 고맙다.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참으면서 정혜 씨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정우가 할머니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시면 저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정우야, 잘 들어. 정혜 씨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 젖은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알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지쳐 있는 거야. 어른들도 힘들면 이상한 짓을 하게 돼.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해줘야 해. 정혜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알았지? 할머니한테 쪽지 준 거, 그건 용기 있는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정우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사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정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천 가면 언제든 놀러와. 넓은 마당 있고, 감나무 있고, 하늘도 넓어. 서울보다 훨씬 좋아. 정우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저 방학 때 갈게요. 그래. 꼭 와. 정혜 씨는 아이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작은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자.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떠날 수 있었습니다. 손주 덕분에 살아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혜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 첫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혜 씨는 터미널 버스에 올랐습니다. 제천행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들이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좁은 하늘, 그 사이를 빠져나가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아파트,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음식의 탄약, 그리고 손주의 떨리는 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떠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추었습니다. 정혜 씨는 내려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천의 산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후 2시 제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혜 씨는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집은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신 작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원룸 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 적고 월세 싼 곳. 정혜 씨에게 딱 맞았습니다. 방을 보러 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창문이 작았습니다. 햇빛이 반쯤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정혜 씨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날 저녁 빈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사진첩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보다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전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정우야, 할머니는 잘 도착했단다. 제천 날씨 맑고 공기 좋아. 너 때문에 살았다. 정말 고맙다. 너는 절대 너 자신을 잃지 마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방학 때 꼭 오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전송 완료. 정혜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이었습니다. 70두 해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반쯤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밥 한 술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 집 문을 나섰던 그 선택이 정혜 씨의 첫 번째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